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고흐, 나폴레옹, 잔다르크, 단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유명 인사라는 점 외에도 이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모두 간질을 앓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름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간질. 오늘은 뇌전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네, 이 뇌전증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많이 생소한데요. 근데 우리가 뇌전증은 한번 그냥 경련이 있었다고 해서 병명으로 뇌전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간질하면 전신 발작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땅에 쓰러져서 네.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냥 온몸을 심하게 떨면서 크게 염려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유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뇨보다도 훨씬 더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뇌전증은 불치병이다, 아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간질이라고 알고 있는 뇌전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경과 손영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뇌전증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많이 생소한데요. 간질과 같이 쓰고 있는 이름인가요? 아니면 이름이 바뀐 건가요? 예, 원래 쓰던 간질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너무 좋지 않고 환자가 느끼는 사회적인 어떤 편견 그리고 낙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징표 같은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좋은 말로 바꾸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6월 초에 뇌전증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그렇지만 저희도 입에는 간질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긴 해요. 그래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간질이라고만 불렀지만 그 안에 우리가 병에 대한 오해도 많았고 또 환자에 대한 편견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을 좀 없애고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뇌전증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이제 뇌전증이라고 부를 텐데요.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뇌전증, 이 뇌에 전기가 흐르는 건가요? 어떤 병인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의 뇌는 컴퓨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어떤 전류가 계속 흐르면서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하듯이 우리 사람의 어떤 모든 그런 인지 기능, 고위 신경계 기능들은 정기적인 어떤 그런 활성화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데 그 활성화되는 부분이 갑자기 과활성화되거나 그러니까 좀 흥분 자체가 증가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상한 행동이 나오거나 의식을 잃거나 경련 증상이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 뇌전증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뇌전증은 한번 그냥 경련이 있었다고 해서 병명으로 뇌전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뇌전증은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2번 이상 특별한 피로감 없이도 발생되는 그런 경련을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궁금한 건 왜 생기냐는 거죠, 뇌전증이. 참 그것이 저희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을 밝힌 것이 전체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잘 모릅니다. 왜 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3분의 1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뇌 손상입니다. 머리에 중풍처럼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세포가 죽었다든지 뇌에 큰 외상이 와가지고 손상이 왔다든지 종양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뇌 출혈이 생겼다든지 뇌염이 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각종 뇌 질환 때문에 오는 뇌 손상 이후에 오는 그런 뇌전증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위에도 뭐 여러 가지 정신 지체라든지 유전적인 질환들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뇌전증이 발생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아주 드물고 아주 아직까지 드물죠. 예. 밝혀진 바로는
어떤 이유에서든 뇌 손상이 왔을 때 나타날 확률이 높다 정도만 밝혀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증세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간질하면 전신 발작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말 대표적인 증상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예전에 얘기했던 간질 그러면 무조건 땅에 쓰러져서 네.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냥 온몸을 심하게 떨면서 막 보기에 굉장히 참 그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증상을 보통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경우는 정말 전체 불과 몇 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잠깐 멍하거나 잠깐 멍하면서 가만히 그냥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쓰러져 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반복적인 그런 입을 오물오물 한다든지 손짓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행동들,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흡사한 행동들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증상이 있었는데 가족들도 모르고 한 번의 개발작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물어봤더니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주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뇌전증은 정신질환이다. 정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뇌전증의 어떤 원인은 정신분열증이라든지 강박증 같은 전형적인 정신질환과는 분명히 다르고요. 그 진행 양상, 그다음에 예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질병이 맞고요. 오해할 수가 있지만 분명히 이제 다르다는 걸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궁금증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갑자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나 뇌전증이 올 수 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뇌전증이라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저절로 2번 이상 반복적으로 경련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련은 뇌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발성 경련 보통 이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은 다음에 발생되는 것하고 어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악화 요인이거든요. 악화 요인만으로는 발생되지는 않아요. 실제 있는 병을 자주 세게 나타나게 할 수는 있죠. 네, 그것이 차이입니다. 네, 오늘은 손영민 선생님과 함께 뇌전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고 갈 것이 있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알튼 시간에 만날 수 있는 남자 최재욱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운동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운동인가요? 오늘은 발목의 안정화, 그러니까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힐을 많이 신는다거나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목을 잘 접지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발목을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하는 운동 배워볼까요? 네, 이번에 배울 운동은 간단하게 의자를 이용해서 배우는 운동인데요. 일단 이렇게 의자를 본인 옆쪽에 위치하게끔 두고요. 이 손으로 본인 몸이 흐트러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올바로 정렬된 이 자세에서 뒤꿈치를 서서히 들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그냥 천천히 올라가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약 5초 정도 유지 후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되십니다. 이 동작과 반대대로 앞꿈치를 바닥에서 들어주면서 이 동작 역시 약 5초 정도 유지 후 천천히 내려주시면 되십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을 하나로 봤을 때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각각 4회씩 약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하시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운동만 계속 해줘도 발목이 건강해져서 접지르는 일, 삐끗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간질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뇌전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름이 뇌전증으로 바뀐 거니까요. 앞으로는 뇌전증으로 불러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뇌전증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는 질병인데요. 가장 크게 염려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유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유전이 되나요? 모든 병들은 유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데요. 특히 이 뇌전증은 과거부터 좀 우리가 잘못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유전이 되는 그런 우리의 병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가 유전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전성 질환 때문에 이 뇌전증이 후차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뇌전증 자체는 유전되는 병이 거의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하나 수치를 말씀드리면 당뇨를 부모님들 두 분 중에 한 분이 앓고 계시면 그 자식이 당뇨를 앓을 확률이 약 한 8에서 15%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뇌전증은 한 4에서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당뇨보다도 훨씬 더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니까요. 그런데 이 뇌전증 하면 여전히 가장 걱정인 것이 자꾸 뭐 전신 발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회생활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회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주 잠깐 뭐 10초에서 30초 이내로 의식이 살짝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혹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일상생활 하는데 대부분이 지장이 없으세요.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 중에 뇌전증을 많이 앓고 계세요. 아주 왕성한 활동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뭐 많은 위인들 중에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위인 유명한 분 중에 우리 노벨상을 만든 그 노벨 있죠? 네. 그 알프레드 노벨도 뇌전증 환자이십니다. 네, 유전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뇌전증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편견도 없애고 생각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또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뇌전증은 낫지 않는다, 난치병이다, 불치병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것도 오해였으면 좀 좋겠네요. 예. 어떤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뇌전증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고 양상도 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다 완치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난치성 뇌전증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부분이 이렇게 전체에 비해서 소수이거든요.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제가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모든 환자분들은 처음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만으로 전체 환자의 70%에서 80% 정도는 완치가 되십니다. 나머지 20 내지 30% 환자분들이 문제신데요.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뇌를 절제해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절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절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후유증 때문에 절제보다는 뇌의 일정 부분을 자극을 하는 방법을 또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 제일 밑에 있는 뇌신부 자극술이 최근에 생겼고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수술로 알고 있는데 어떤 수술인가요? 예. 뇌신부 자극술은 실제로는 파킨슨氏병에서 그리고 이제 손을 많이 떠는 수전증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운동 증상이라고 그러죠. 많이 이제 신체가 뻣뻣해지거나 걸음을 못 걷거나 너무 심하게 떠는 그런 운동 증상에 효과가 좋은 치료로 돼 있어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치료입니다. 근데 그 치료 방법이 뇌전증에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절제술도 도저히 약물로도 안 되고 절제술도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심하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분들한테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손상이 굉장히 적죠. 이런 식으로 가슴 쇄골 바로 밑에다가 배터리를 넣습니다. 배터리를 넣고 이 전선은 피부 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머리 두개골에다가 한 50원 동전 정도의 구멍을 뚫은 다음에 바늘을 집어넣습니다. 바늘의 두께는 1mm 정도. 끝에서 자극이 들어갑니다. 자극의 강도는 약 1.5에서 3V. 건전지 하나 내지 2개 정도의 아주 약한 전압을 걸거든요. 아주 안전합니다. 치료 성공률은 현재 저희가 평균해가지고 70에서 한 75% 정도의 어떤 치료 경련 감소율을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경련이 소실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약물이든 혹은 뇌신부 자극술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치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질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전처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서 실제로 완치가 됐다고 했는데 최근에 재발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게 재발률이 좀 높은 편인가요? 예, 예. 완치라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할 수 있어요. 약물로 아까 말씀드린 70% 정도가 조절이 잘 된다. 근데 이 중에 이 70% 환자분들 중에 약을 끊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없거든요. 약을 중단하면 약 이 중에 30% 정도는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다가 중단하는 분도 물론 있죠. 물론 있지만 중단할 수 없는 분들이 그만큼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분은 완치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물로 조절이 잘 될 뿐이지 약을 끊으셨다가 재발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야기를 듣기로는 스트레스와 체중 그리고 술, 담배 때문에 재발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가장 중요한 걸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이 피곤해지면 안 됩니다. 몸이 피곤해지는 가장 주된 것이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예요. 뇌가 피로해지면은 이것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기호품들, 대표적인 술이죠. 술과 어떤 그런 담배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게임,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도 뇌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행동 조절들, 습관 조절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약물 중에도 감기약 우리 많이 먹고 있는데 감기약 중에 콧물 재채기약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 약들이 또 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경련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기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우울해지면은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관리,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몸을 너무 피곤하게, 내 마음을 너무 피곤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뇌전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뇌전증은 불치병이다, 아니다.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네. 예,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 여러 가지 비약물적인 수술적인 방법들, 다양한 치료법들이 소개되고 있어서 상당히 조절이 잘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뇌전증, 우리가 어떤 질병인지 몰랐기 때문에 막연히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간질에서 뇌전증으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편견도 바꿔야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하는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게만 있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셨다가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당황했네요. 이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잘 챙겨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외워서 하는 건 못하겠네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왜 이러지 오늘? 똑같은 걸 끼우면 안 되는데.